자, 오늘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는 제 지인이자 과거 직장 동료들이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야기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때가 2015년이었나 16년쯤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 직원들이 단체로 낚시에 빠져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주말에 다 같이 고기나 구워 먹자고 양평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빠지 같은 데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재밌게 낚시를 하시길래 그냥 재미 삼아서 이제 체험용 낚싯대 같은 거 샀다가 거기서 덜컥 엄청 큰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남자 직원들이 다 같이 낚시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던 낚시가 이제 루어 낚시라고 해서 가짜 미끼를 던졌다가 맞다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인데, 이 낚시가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런 밤낚시, 대 던져놓고 하는 그런 밤낚시랑 다르게 원래는 아침 이른 시간이나 해지기 직전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낚시에 대해서 뭣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물가가 있으면 그냥 차 세우고 낚싯대 던져보고 뭐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낚시할 때였죠. 그러다 어느 하루는 당시 회사 대리님이랑 실장님 둘이서 한밤중에 낚시를 갔대요. 분명히 제 기억에 저한테도 같이 가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그날 여자친구랑 대판 싸워서 안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여간 그 대리님이랑 실장님이 차를 끌고 멀리 시골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뭔가 물가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다가가 보고 막 그렇게 낚시할 곳을 뒤졌나 봐요. 한참을 그렇게 낚시할 곳을 찾다가 여기 정도면 낚시를 할 수 있겠다 하는 포인트에서 차를 세웠대요. 헌데 차를 세워둔 곳부터 물가까지가 이렇게 경사가 있는 돌길을 좀 내려가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양손에는 낚시 장비를 들고 그 어두운 비탈길을 더듬더듬 내려갔다고 해요. 온 다리와 손에 흙을 묻히고 막 이렇게 긁히는 상처까지 나가면서 물가 앞에 서서는 이제 낚시를 하려고 실에 바늘도 끼고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희미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자세히 들어봤는데 그게 짐승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였대요. 보통 낚시꾼들 알잖아요. 이게 새 소리인지 뭐 고라니 비명 소리인지 그런 거 다 아는데 도무지 이 구분이 안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가 이제 멀리 비춰볼 수 있는 랜턴이 있어서 막 이렇게 주변을 비춰보는데 자기들 주변엔 없었대요. 그래서 물가 건너 쪽을 이렇게 비추는데 후레쉬가 멀리까지 나가다 보니까 후레쉬 불빛 원형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그 안쪽으로 흰색 한복 같은 걸 입은 사람이 위아래로 덩실덩실 뛰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후레쉬 불빛이 비치면 사람이 그 불빛 쪽을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 불빛을 쳐다보지도 않고 덩실덩실 위아래로 뛰고만 있더랍니다. 그 늦은 시간에 어두운 숲풀에서 그런 장면을 보니까 당연히 대리님이랑 실장님은 겁을 먹었죠. 그래서 후레쉬를 끄고서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낚시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건너편에서 나던 그 소리가 점차 잦아들어서 그 사람 갔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하고 후레쉬를 비췄대요. 그런데 그 덩실덩실 뛰던 여자가 그 자리에 멈춰선 채로 대리님이랑 실장님 쪽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리님과 실장님은 빤스런을 하셨대요. 이상하잖아요. 그 어두운 숲풀에서 혼자 덩실덩실 뛰는 게요. 주변에 누가 있던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대리님이랑 실장님이 이야기하길 그게 굿인지 뭔지는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소름 돋아서
도무지 그 자리에서 낚시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좀 궁금한 게요. 만약에 그분들이 본 게 진짜 굿이었다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굿을 한 걸까요? 굿을 아무 데서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1인칭화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귀신 보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저희 반에 자기가 귀신을 본다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일단 가명으로 진호라고 할게요. 제가 장담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얘가 만약에 애들이 엄청 호감 가지게 생긴 얼굴이었다면 아마 안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얘 생김새가 우리가 흔히 하는 약간 오타쿠적인 그런 외모예요. 게다가 맨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이유를 물으면 막 귀신 타령만 해요. 귀신이 보인다 어쩐다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진짜 안 놀아주더라고요. 어느 날은 하고 막 혼자 놀라면서 몸을 떨기도 하고 혼자 허공을 보면서 막 시선을 옮기기도 하니까 애들이 뭐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죠. 학기 초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얘랑 자리를 앞뒤로 앉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진짜 얘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 진짜 귀신을 보냐? 뭐 어떻게 보냐? 또 뭐 귀신은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걸 하나하나 물어봤는데 걔 말로는 자기는 진짜 귀신이 보이고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표정이나 움직임 혹은 분위기 같은 걸 보면 아,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대요. 그리고 그런 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제가 어린 나이에 쉽게 궁금해할 수 있는 뭐 사람과 귀신이 부딪히면 서로 통과하면서 지나가냐, 사람을 공격도 하냐 하며 정말 많은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진호는 자기 엄마가 무당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의 말소리를 듣거나 사연 같은 건 전혀 모르겠대요. 아무튼 그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저는 진호와 많이 친해질 수 있게 되었고 한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던 시기라서 물론 어른들 가지고 다니는 되게 오래된 그런 휴대폰들은 있었어요. 근데 뭐 보급형으로 애들이 막 문자 주고받는 그런 핸드폰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끝나기 한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이제 휴대폰이 없으니까 집 전화로 진호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그때 진호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랑 같은 반에 세영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생각에 계약하고 나서 세영이가 학교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밖으로 우연히 세영이네 가족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영이보다 한참 커 보이는 좋기 20대는 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세영이 목에 목마를 타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저거 귀신 같다 하는 확신이 들었대요. 원인은 모르겠지만 보통 귀신이 그렇게 사람한테 따라붙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한 일주일이 다시 지나고 개학식 날이 되었습니다. 아마 친한 친구들 사이에는 이미 소문이 났던 건지 교실에 나오자마자 막 애들이 죽상이 되어 있고 일부 여자애들은 막 휴지로 눈물을 닦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오시자마자 교탁 앞에서 막 펑펑 우시더니 세영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 막 이런 식으로
세영이의 죽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영이가 죽었다는 게 계약하기 한 일주일 전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진호가 약간 무당처럼 아주 신통한 녀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 며칠 정도 지났어요, 계약하고. 근데 어째선지 진호가 학교에서 전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파? 하고 물어봤는데 그저 대답도 없이 그냥 힘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왜 그래? 또 뭐가 보여? 하고 물어보니까 얘가 갑자기 정색하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을 입으로 갖다 대더니 쉿 하면서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일단 그 말을 그대로 따랐고 방과 후가 되어서야 진호가 입을 떼는데 전에 버스 타고 갈 때 봤던 세영이 목 위에 타고 있던 그 여자가 교실에 들어와서는 엄청 빠른 속도로 애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정이 누구 하나 데려갈 것 같은 아주 살기 가득한 얼굴이라 자기도 긴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눈에 띄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학교 생활을 지속을 하다가 중학교 졸업 후에 서로 고등학교를 멀리 가는 바람에 진호랑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에 동창회하는 자리에서 진호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근황을 물었는데요. 진호는 고등학교 3학년쯤 될 때부터 항상 보이던 그 귀신들이 어느 순간 안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동창회다 보니까 그 당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는데 진호가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자기 생각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당시 저희 교실에서 본 그 귀신이 아마 원한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사람을 데려가겠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아마 세영이네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가의 원한을 샀고 그 원한으로 인해서 그 원한산 가족의 전체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원한 때문에 아마 세영이를 데려갔고 아마 여기에는 세영이의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같은 반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와도 얽혀있는 이야기라서 그 원한 때문에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코비에TV 공포라디오입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가장 많은 동이 있고 또 단지가 컸던 저희 아파트는 당연스레 오가는 사람이 워낙 많았고 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늘 끊이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고 또 기이했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해 여름방학, 저와 동네 아이들은 자주 아파트 공터에서 놀곤 했어요. 하지만 그 공터에는 할머니들께서 뭐 상추나 깻잎 같은 거를 막 심어두셨기 때문에 애들이 공놀이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뭐 그 밭 쪽으로 공이라도 튼라치면 잔소리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놀거리를 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몇 개 없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만만한 게 숨바꼭질이라서 그날도 여전히 밤늦게까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모두 이미 나왔는데 한 형만 나오질 않는 거예요. 뭐 날도 어두워졌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는 외쳤습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그 형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이 이미 집에 갔나? 하는 생각에
다들 각자 집으로 가자는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흩어지려고 하는데, 동시에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울음소리 뭐지? 하고 그 울음소리를 쫓아가 보니까 할머니들의 텃밭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형이 울고 있는 거예요. 어디 넘어져서 다쳤나 싶어서 일단은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학원에서 그 형을 만났는데, 그날 자기가 겪었던 일을 제게 들려주더라고요. 형은 숨바꼭질 당시 텃밭의 맞은편, 그 맞은편 울타리 위에 숨어 있었대요. 거기에는 나무도 매우 많고 또 풀들이 우거져 있어서 쉽게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절대 찾을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비집고 그 숲속으로 들어갔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될수록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애들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나가려고 했는데, 그 반대편 상추밭에서 까만 그림자가 눈을 치켜뜨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던 형은 이걸 도망가야 하나 모른 채 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무언가가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그것이 형에게 점점 다가왔고, 그 형체가 누군지, 아니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새까맣고 눈동자는 흰자만 있어서 너무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형은 그 모습에 당장 뛰어내려 미친 듯이 도망쳤는데, 그것이 어찌나 빠른지 순식간에 형의 다리를 덥석 붙잡았고, 어찌나 강하게 붙잡던지 형은 놀라서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저희가 달려온 거고, 저희가 달려옴과 동시에 그것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희는 정말 그때 형이 넘어져서 아파서 울어놓고선 창피해서 거짓말을 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뒤였나? 마을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았어요. 옆라인에 사시던 할머니가 텃밭에 갔다가 온몸이 검은 사람이 기어다니는 걸 봤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근처를 산책하다가 같은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한 할머니께서 장갑 한 짝을 발견하면서 그 수수께끼는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장갑을 줍는 순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장갑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었어요. 이후 경찰이 와서 그곳을 수색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해요. 그곳엔 온몸이 새까맣게 타버린 시체가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가 생각나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뉴스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지금 띄워드리는 이 기사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네 집은 전라남도 완전 촌이라 집 근처로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완전 시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네 집 담장 앞에는 무릉덩이라도 좀 있다 치면 거기에 도롱뇽 알도 있고 미꾸라지가 살 정도로 완전 그냥 시골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희가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였는데, 엄마 아빠는 읍내에 장 보러 나가시고 형은 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서 저는 더 큰 도롱뇽과 그런 수생 생물들을 찾아보겠다면서 냇가를 찾으려고 홀로 시골길을 꽤나 많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포장도 안 된 자갈길이었거든요. 하여간 한참을 걸어서 제가 걸어내려갈 수 있는 한 냇가에 도착했을 때 그 냇가의 건너편은 경사가 있는 산이었습니다.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게 그 산자락이 등산로 같은 건 아니었어요. 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거든요. 아무튼 해가 쨍쨍하게 떠있던 시간이라 그저 신나게 도롱뇽도 찾고 가재도 잡고 그렇게 놀던 차에 눈에 뭔가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물가 건너편 산자락에 아까는 전혀 보지 못한 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되게 오래된 듯한 전혀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폐가였어요. 그래서 저기에 집이 있네? 하며 어차피 그 집까지 닿을 수도 없어 보이는 위치라 그냥 도롱뇽 잡기에 열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30분 혼자 놀다가 이제 서서히 질려오는 거예요. 혼자서 계속 똑같은 것만 하니까. 그래서 할머니 댁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방금 말했던 그 폐가 앞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기 좀 힘든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낯을 가리던 저는 그 할머니의 시선을 피하고 그대로 할머니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도착할 때쯤에 부모님도 장을 바리바리 싸들고 돌아오셨는데요. 그 짐더미 안에 막 그 시골에선 찾아볼 수 없는 맛있는 과자들이 보여서 조금 전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봉투 뒤지기에 혈안이 돼 있었죠. 그러다가 저녁 시간이 돼서 가족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아까 전에 일이 생각나서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냇가 앞에 있는 산에도 집이 있다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되물으시길래 도롱뇽 잡다가 건너편에 있는 산속에 집을 하나 봤다고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입을 모아서 에이 무슨 소리냐, 자기들 한평생 살았어도 그 산 쪽으로 집이 있는 건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에 저는 아니 거기 어떤 할머니 한 분도 살고 계시던데요? 하고 말씀드리자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고 거기 어떻게 집이 있어 하며 죽어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배부르게 저녁밥을 잘 먹고 그날 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에서 깼을 땐 주변이 굉장히 소란스러웠고 제가 눈을 뜨니까 아버지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눈을 비비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저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들리진 않았지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가 죽었네 어쨌네 하는 그런 소리 정도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날은 기억 자체가 좀 희미하고 해질 무렵쯤 되었을 때 다시 서울로 돌아온 그 기억만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는 며칠 동안의 기억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돌아가던 날만 기억에 남아있던 거죠. 나중에 제가 중학교에 올라간 뒤에 비로소 엄마한테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 며칠 동안 저의 잊혀진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녁을 먹고 난 다음날 새벽에 동틀녘쯤에 할머니께서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셨는데 그와 동시에 제가 잠에서 깨어나더니 대뜸 문 밖으로 가서 신발을 신더랍니다. 그래서 또 어디 가냐 하는 물음에 제가 어제 그 집에 꼭 한번 가야겠다고 하더래요. 할머니는 그런 집 없다며 얼른 들어와 자 했는데 제가 꿋꿋하게 아씨 그 할머니가 오라고 했다고 하며 막 꿋꿋하게 길을 나서더랍니다. 그 어린애가 혼자. 그 소란에 아버지도 잠에서 깨셨고 할머니와 아버지는 이제 저를 뒤따라 나섰대요. 어차피 어두운 시간도 아니고
해가 뜨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느 정도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어느 물가와 산 앞쪽에 멈춰서면서 자, 저기 할머니가 오라잖아 하곤 그 산 쪽을 가리키더니 그대로 쓰러지듯이 기절을 했대요. 진짜 철푸덕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더 소름이 돋는 건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 아래쪽에 그 물가 위로 무언가 둥둥 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었대요. 그것도 어떤 할머니였다는데, 하지만 건져보니까 시신이 퉁퉁 불어서 그게 누군지는 시신만 보고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사체를 건져놓고 신고를 하고 보니까 옆마을에 실종된 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고, 워낙 시골이라 그 할머니의 발견이 엄청 늦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제가 봤던 그 집은 산속에 전혀 존재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할머니께서 자기를 발견해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귀신 씨인 듯 뭔가를 보여준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테지만, 제가 무서운 이야기로서 그 무속인 이야기는 흥미를 가지긴 가져도 실제로 제가 방송 시작하고 나서 되게 많은 가짜 무당들이 이제 저한테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접하고 나서는 이 무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좀 소름이 돋고, 아, 이거 진짜일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때는 작년 이맘때쯤이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당시 제가 괴담 속으로나 아니면 야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 호러 스팟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어떤 때는 아예 사전 방문이 없이 바로 가서 촬영할 때도 있었고요. 또 여건이 되면 사전 방문도 한 번씩 했거든요. 아무튼 그러다 한 번은 부산 기장에 있는 삼덕마을이라는 곳을 한번 찾아갔었어요. 제가 알기로 거기가 과거에 나병 환자촌 같은 곳이었는데, 마을 전체가 완전히 전부 다 폐가처럼 남아있는 그런 폐가촌이에요. 혹시라도 이 방송 듣고 거기 가시려는 분들은 절대 가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거기 카메라 촬영도 금지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방문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하세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지인이 이런 곳도 있으니까 한번 가봐 하고 정보를 던진 것 뿐이고, 그곳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답사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렇게 제가 거기에 도착했을 땐 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둑어둑한 상태였거든요.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불 들어온 건물 하나 빼고는 듣던 것처럼 전부 진짜 그 마을 전체가 폐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로등 같은 게 잘 갖춰져 있지도 않고요. 그렇게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니까 웬 건물 앞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카메라 촬영 금지라고 안내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선뜻 막 반항심리에 카메라 들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킬 생각은 전혀 못하고 혼자 후레쉬만 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봤어요. 멀리까지 운전해서 온 게 아깝잖아요. 하여간 온 동네가 폐가인 그곳은 분명히 누군가들 살았던 곳이겠죠? 하지만 해가 지고 나니까 엄청 어둡고 스산하더라고요. 바로 옆이 차가 다니는 고속도로인데도 말이죠. 그렇게 그 전체적인 모습만 둘러보고 촬영 생각은 접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당일이었나? 그 바로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당시 저한테 막 이것저것 알려주시던 한 선 넘지 않는 무속인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선을 넘는다 안 넘는다 이 말은 저한테 접근했던 무당분들 중에 다짜고짜 너 뒤에 뭐 여자가 몇 명 붙었다. 너 다음 달 되면 당장 죽는다. 막 이런 분들 계셨어요. 근데 저 지금 1년 넘게 지났는데 멀쩡하잖아요. 하여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무당분께서는 뭐 그런 말씀은 일절하신 적이 없고 너가 어느 장소를 방문하려거든 뭐 며칠 날이 좋고 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안전할 거다 뭐 이런 거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하여간 제가 그 폐가촌에 다녀오자마자 바로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코비님 혹시 어디 다녀오셨냐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어딘가 좋지 않은 장소를 갔다 온 게 자기 머릿속에 막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보이냐 이렇게 다시 여쭤봤더니 폐가들이 막 질비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대요. 그리고 코비님 앞에 되게 길쭉한 지붕을 가진 그런 집이 하나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 그때 그 마을 간다 이런 거 누구한테 얘기하고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뭐 지붕이 어디든 있을 수 있으니까 나 좀 떠보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조금 떠볼까 이런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다가 그냥 이실직고 하듯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촬영차 한 폐가촌을 갔다 왔다. 그런데 촬영은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자 그 무당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잘했다고요. 거기 지금 길쭉한 지붕이 하나 보이는데 그 앞에 웬 할머니가 서 계신다고. 그런데 엄청 화나 보이는 표정이었다면서 외지인들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다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조금 확인해 보고 싶더라고요. 저 같은 공포 유튜버들에겐 오늘 해드린 이야기 중에 지금까지 이야기만 해도 되게 큰 이야기거리잖아요. 그래서 좀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분한테 혹시 머릿속에 보였다는 장면이 이곳이 맞느냐 하고 여쭤보려고 왠지 로드뷰로 그곳을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본 장면이 맞다 이렇게 대답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가 로드뷰 확인하다가 진짜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로드뷰는 다 길이 밝은 날 촬영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갔을 땐 완전 밤이었고요. 제가 그 지붕이 길쭉하다고 한 곳이 어딘지 좀 생각이 나서 그곳을 로드뷰로 찾아봤는데 밤에는 어두워서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그 길쭉한 집 바로 앞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아까 전에 웬 할머니가 화난 표정으로 서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더 납득이 갔던 게 뭐냐면요. 제가 이 동네 촬영 금지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폐가촌이긴 해도 봄이 되면 꽃이 피니까 사진동호회에서 촬영을 되게 많이 왔었대요. 그런데 그 사진동호회 사람들이 그 폐가에 전부 들어가 보고 물건 깨고 부시고 막 이렇게 민폐를 끼치니까 남아있던 근처 주민들이 엄청 싫어했었대요. 그래서 거기가 카메라 촬영 금지가 된 거고요. 하여간 이날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제가 모르는 진짜 뭐 그런 무속의 세계가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 이날 진짜 좀 소름 돋았거든요. 코비의TV 공포라디오입니다. 요즘은 시청자분들의 사연이나 인터넷 이야기보다는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괴담 속으로 촬영 오가며 겪은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게 되네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청주에 있는 피발령이라는 곳에 촬영 갔다 겪은 일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피발령이라는 곳이 여러분들 혹시 대관령 고갯길 아세요? 그 대관령 고갯길 보면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경사가 심한 그런 길이거든요. 근데 피발령이 약간 거기를 빼다 박은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라이더분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드라이빙 코스예요. 근데 각종 오토바이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에 가보면 여기서의 귀신 목격담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나서 사망 사고도 많고요. 그러던 중 제가 봤던 한 가지 괴담이 있었는데, 한 운전자가 트럭의 뒤로 주행을 하고 있었대요. 거기가 차로가 하나다 보니까 트럭을 앞질러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보통 우리가 큰 트럭 하면 좀 건장한 남자분들을 연상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아니라 굉장히 가녀리고 하얀 팔의 여자가 운전석 그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더니 먼저 앞질러 가라고 이렇게 신호를 줬대요. 그래서 운전자가 차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하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서 차가 정면으로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보 신호만 보고 갔다가 죽을 뻔한 거죠. 그래서 트럭을 따라가서 왜 차가 오는데 그렇게 양보 신호를 줬냐 따지려고 쫓아갔는데, 운전석에서 내린 건 가녀렸던 그 여성의 팔과 정반대인 굉장히 다부진 남성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에는 여자도 없고 그냥 나 혼자 타 있었다, 뭐 이런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괴담이 워낙 많은 곳이기에 저는 궁금해졌어요. 진짜로 귀신이 나올까 안 나올까 하고요. 그래서 직접 이곳에 촬영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제가 심령 장비,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장비를 처음 작동해본 그런 날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정작 피발령을 몇 번이나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촬영을 시도했는데 심령 장비도 전혀 반응이 없고 제 눈에 비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촬영을 하다가 접고 피발령에서 내려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딱 이정표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 이정표에는 묘지공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때까지 저는 공동묘지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거니와 공동묘지를 묘지공원이라고 부르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저 도대체 무슨 공원 이름이 묘지공원이야 하는 그런 생각에 호기심이 들어서 그쪽 길로 차를 끌고 진입을 했죠. 그리고 주변에 길이 너무 어두워서 상향등을 켜자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묘지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자정에 가까운 밤인데다가 비까지 내리고 또 길이 좁아서 후진을 못하니까 그대로 직진해서 쭉 들어갔거든요. 그러다가 한 널찍한 곳에 차를 세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공동묘지에서 심령 장비를 작동해봤는데 뭐 역시나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장비 저 장비 다 작동을 해봐도 딱히 이럴따할 반응이 없어서 다소 실망했어요. 제가 그 실망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심령 장비 세트로 사려면 한 20-3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공포 유튜브 채널 보면 그 장비가 엄청나게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데 제 것만 반응이 없으니까 에이씨 뭐라도 잡혀라 하는 마음에 막 허공에 대고 누구 없냐? 야 모습 좀 보여봐 이러면서 나름의 도발을 했고, 그럼에도 반응이 없어서 집에 가려고 그 공동묘지를 빠져나왔어요.
이후 그곳과 한 100m? 150m 떨어진 한 가로등도 없는 도로가에서 내비게이션에 집 주소를 입력하던 중에 그때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던 한 시청자분께서 여기서 한번 심령 장비를 작동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반신반의하면서 다시 심령 장비를 꺼내서 작동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1도 없던 반응이 미친 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장비 중에는 심령의 목소리를 잡아주는 장비가 있는데 제가 너 어디냐 이렇게 어디냐는 물음에 뒷좌석이래요. 그래서 전파 탐지기를 뒷좌석 쪽으로 갖다 댔더니 불이 막 5단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주변에 영향이 있었으면은 그 불이 안 꺼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서히 그 불이 없어지길래 다시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운전석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전파 탐지기를 운전석으로 가져오니까 다시 불이 5단까지 막 들어오는 이런 이상 반응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방송 중에 계속 반복이 됐던 것이고, 그러다가 막 시청자분들이 갑자기 방송에 제가 안 보인다면서 DM 같은 걸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 쪽에서도 시청자분들의 채팅이 그대로 멈춰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자꾸 우리가 귀신의 위치를 찾아내니까 귀신이 저와 시청자분들의 눈을 가린 거라고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심령 스팟을 다녔지만 이 정도로 좀 격렬하게 반응이 왔던 건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공동묘지에서 도발하면서 반말한 것에 진짜 잠들어 있던 심령들이 노에서 따라붙었던 것일까요? 생애 처음으로 촬영 끝나고 진심을 다해서 차에다가 소금을 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른쪽 위에 그 괴담 속으로 피발령편을 한번 띄워볼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차마 다 표현하지 못한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아무튼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예전에 살던 한 하숙집에서 겪은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살던 고향이 춘천인데 대학교가 서울이라 그 인근에다가 하숙집을 구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당시 하숙비가 보증금 100인가에 월에 한 25였나? 한 30 정도? 그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는 어머니가 돈을 내주셨거든요. 그 하숙방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되게 허름한 하숙집이었습니다. 각 호실별로 문도 나무 문이었고 잠금 장치도 자물쇠 같은 걸로 걸어 잠그는 거였어요. 화장실도 비좁고 되게 별로인 하숙집이었는데 당시 부모님이 사정이 아주 넉넉하지 않은 건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냥 군소리 없이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용돈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알아서 벌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동네가 치안도 되게 별로였는데 그나마 제가 위안을 삼았던 건 그 하숙집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같은 학교 사람들이라는 거, 그거 하나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하루였어요.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때가 카페 마감하고 한 11시쯤 마감을 해요. 마감하고 버스 타고 집에 오면 12시쯤 되는데 그렇게 하숙집에 돌아올 때가 되면 가로등 불빛 말고는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숙집까지 올라가는 길은 오르막길이라서 한참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터덜터덜 하숙방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오르막길 위에서 타다다다다다 이렇게 뛰는 발소리가 들려서 제가 흠칫 놀랐어요. 그런데 그 발소리를 따라 시선을 이동해 보니까
웬 원피스를 입은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근데 와 진짜 빠르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리막길을. 그래서 뭐 이 시간에 뭐가 저렇게 급한 일이 있나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그 다음날도 아르바이트를 연달아 하는 날이라 늦은 시간에 하숙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어제 그 여자가 또 그 오르막길에서 아래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복장이나 그 뜀박질 모습이 운동은 아닌 것 같았고 또 누가 뒤따라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그 여자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루 이틀 정도의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 저희과 선배들이랑 학교에서 술을 한잔 하다가 이제 몰랐던 선배들과도 두루두루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뭐 너는 어디에 사냐, 뭐 오빠는 어디에 살아요 이렇게 어디 사는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복학생 선배가 제가 여기 학교 근처 어디 하숙집에 산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신입생 때 그 하숙집에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 하숙집 근처로 학기 초만 되면 밤 늦은 시간에 한 2, 3일 정도? 웬 여자가 막 뜀박질을 한다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이후의 이야기는 자기도 들은 이야기래요. 그게 뭐냐면 오래전에 그 하숙집 인근 건물 옥상에서 젊은 애들이 막 술을 먹었나 봐요. 만취 상태가 될 때까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옥상에 보면 보통 이제 어르신들 막 고추 같은 거 말리잖아요. 그때 돗자리 날아가지 말라고 그 돗자리 모서리를 눌러놓는 큰 짱돌 있죠? 그거를 만취 상태에서 객기 부리듯 도로로 던졌나 봐요. 근데 하필 그 아래를 지나던 여자가 돌을 맞고 즉사를 했대요. 여기까지가 뭐 들은 이야기라곤 하지만 그 여자가 죽은 것까지는 완전 사실을 이야기한 거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오빠가 이제 괴담처럼 이제 소문으로 들리는 말을 이야기하길 그 여자는 자기가 아직 돌 맞고 죽은 걸 모르는지 자기가 죽었던 그 시기만 찾아오면 막 근처를 뜀박질하며 돌아다닌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오빠한테 난 그 여자를 직접 봤다고 앞으로 나 집에 어떻게 가? 이렇게 물어보자 그냥 들리는 말에 의하면 며칠 보이고 안 보인다더라 뭐 이러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소문처럼 그 이후에 그 여자는 더 이상 제 눈앞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문제는 그게 제 트라우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숙집까지 올라가는데 그 밤에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그 발소리만 들려도 막 움찔움찔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골목길을 지날 수 없었던 저는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사정을 이야기했고 이제 어머니는 딸내미 걱정에 조금 더 무리를 하셔서 근처에 있는 원룸으로 집을 옮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짧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